안녕하세요, 범천입니다. 오늘부터 반야 바라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8페이지 반야 부분 펴주십시오. 48페이지. 반야는 다른 말로 지혜라고도 번역한다. 지혜라는 뜻입니다. 범어로 뿌라기아라고 합니다. 뿌라기아. 전에 산스크리트 배운 학자들이 주로 뿌라즈냐 그랬거든요. 뿌라즈냐라고 그래서 티벳에서는 뿌라기아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자들이 전문적으로 배운 학자들이 정확하겠지 해서 뿌라즈냐인 줄 알았는데 뿌라기아가 맞더라고요. 뿌라기아. 범어로 뿌라기아입니다. 파알리어로는 빤냐 그러죠. 빤냐. 반야하고 더 비슷하죠. 빤냐. 지혜라는 말이고요. 일반적으로 지혜를 분류하면 세 가지가 있죠. 문사수의 지혜 세 가지가 있잖아요. 문해, 사해, 수해. 문해는 들어서 생기는 지혜, 사해는 생각해서, 사유해서 생기는 지혜, 또 수해는 닦아서, 즉 명상으로 생기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지혜 하면은 많이들 지혜는 어떠어떠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들 있어요. 대부분이. 각자 생각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각자 나름대로 지혜는 어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불교에서 이제 지혜를 정의 내릴 때 불교 안에 심리학 있잖아요. 심소 이렇게 하면서 정신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또 이론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티베트 불교를 통해서 이제 배운 바로는 티베트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쟁오보 랍두 남바르제베 랍두 체베리빠 셰랍끼체니. 이거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설명하면요. 그 지각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을 이제 그걸 인 것과 그것이 아닌 것을 올바로 정확하게 구분하는 그 정신작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런 게 지혜래요. 예를 들어서 펜을 지각할 때 펜인 것과 펜 아닌 것 그 구분을 하는 그 작용인 거죠. 그 구분은 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을 잘해야 정확하게 지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 걸 지혜라고 한답니다. 아마 이런 것과 달리 각자 많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지혜라고 하면 많이들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정신작용에 의해서 이제 지각이 되면 그 지각이 된 거는 이제 지식이 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또 지혜를 분류하면 또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세간예, 출세간예, 대출세간예 이렇게 분류하죠. 세간, 출세간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제 딱 이름만 들어도 이제 어떤 의미인가 딱 짐작이 가시죠. 세간은 윤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출세간은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럼 이제 세간해라는 것은 해탈도 하고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인 대상들을 지각하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출세간예는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지혜란 문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럼 무엇인가 하면 무아를 지각한 지혜를 출세간예라고 하는 겁니다. 대출세간예는 뭐냐? 대각을 성취하게 하는 지혜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겠죠.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은 보리심을 바탕으로 공성을 지각한 지혜를 대출세간예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리심과 공성. 가장 중요한 두 단어입니다. 대승불교에서. 대승의 수행자들은 요 보리심하고 공성에 대해서 항상 공부를 하고 명상을 하고 해야 하는 것이죠.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달라일라마 존자님께서도 매일매일 수십 년 동안 보리심을 명상을 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본인 말씀으로는 보리심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러시네요.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여튼 본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밀교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보리심을 매일매일 6번, 최소 6번을 명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스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밀교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매일매일 최소 6번 이상씩 보리심 수행을 하셨다는 거죠. 수십 년간. 그런데도 본인 말씀으로는 아직 보리심이 일어나지 않으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좀 최근에는 이제 조금 더 하면 생길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예, 그만큼 이 보리심이라는 게 일으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마음이죠. 상당히 어렵죠. 뭐 일체 중생을 내 자식처럼 막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막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진정으로 막 일어난다는 게 어려운 거죠. 어떤 중생을 대하더라도 나를 미워하는 중생, 해코지하는 중생, 욕하는 중생, 그거 다 미워하지 않고 싫은 마음 내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 낸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네. 하여튼 보리심, 또 공성. 보리심은 이제 복덕자량을 쌓기 위한 방법이죠. 보리심을 바탕으로 이타행을 해야 복덕자량이 쌓이는 것이고, 지혜자량은 이제 선정에 들어서 명상으로 이제 무아나 공성을 이제 지각을 하는 것이 이제 지혜자량을 쌓는 수행이잖아요. 그와 같이 복덕자량과 지혜자량 이 두 가지를 이제 쌓아야 성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승의 핵심 개념이 되는 것이죠. 보리심과 공성 이 두 가지가. 이 공성은 이해하기가 조금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공성은 실제를 부정하는 의미예요. 실체. 그러니까 어떤 것을 부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정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첫 번째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방에 리봉라가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모르시겠죠? 리봉라가 뭔지 모르니까. 리봉라가 뭔지 알아야 그것이 내 방에 있는지 없는지 결정을 내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방에 토끼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끼뿔 방에 없죠. 그러니까 토끼뿔이 뭔지 아니까 토끼에 뿔 달린 거 그런 거 없잖아요. 방에 혹시 있는 분 있나요? 하여튼 무엇이 없다 하려면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정을 해야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정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공성이라는 것은 이 실제를 부정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실제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 내용을 확정을 해야 공성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비유를 하자면은 집안에 도둑이 2명이 들어왔어요. 2명이 들어왔는데 도둑을 내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2명을 내쫓아야 되는데 3명을 내쫓았어요.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주인까지 내쫓았든지 뭐 내 자식까지 내쫓았든지 쫓아내지 말아야 할 사람까지 쫓아낸 거니까 잘못된 거죠. 또 반대로 2명의 도둑이 들어왔는데 2명을 내쫓아야 되는데 1명만 내쫓았어요. 그럼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도둑 1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도둑을 다 내쫓지 못한 거죠. 이렇게 잘못된 것, 내 마음에 어떤 잘못된 것이 들어와 있으면 그것을 잘 정확히 파악해서 그 정확히 잘못된 것만 쳐내야지, 그렇지 않고 올바른 것까지 부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거를 다 부정하지 못하고 일부를 남겨놓는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성을 이해할 때는 이 실제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샨티데바 스님이 입보살행론에는 이렇게 말했죠. 딱쟁율라 마렉바르 대잉음의 진마인 그랬습니다. 딱뱅율라 마렉바르 가립한 그 대상에 닿지 않고서는 그것에 대잉음의 진마인 그것이 없는 것을 취할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립된 어떤 그러니까 실제라는 것을 가립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을 해야 그것을 제대로 부정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네, 하여튼 공성은 실제를 부정하는 의미입니다. 실제가 없다. 일체법에 실제가 없다. 모든 것이 실제가 아니다. 이 실제, 비실제성을 자아를 바탕으로 말을 하면은 그것을 미세한 임무화라고 합니다. 자아가 실제가 아니다 하면 그게 미세한 임무화의 내용이에요. 이게 자아 이외의 존재들, 뭐 여러 자아 이외의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책상이 실제가 아니다라거나 뭐 칠판이 실제가 아니다라거나 뭐 이 사람보다는 건물이 실제가 아니다라거나 이렇게 자아 이외의 존재들에 대해서 이제 비실제성을 이야기하면 그거를 법무화라고 합니다. 법무화. 네. 그럼 그림으로 헷갈리니까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무화가 있으면은 반으로 딱 나눕니다. 반으로 나눠서 자아를 바탕으로 무화를 말하면 인무화인 것이고 인무화 자아 외의 존재들을 바탕으로 무화를 얘기하면 법무화입니다. 법무화. 그리고 인무화에는 또 거친 인무화가 있고 또 미세한 인무화가 있습니다. 여기 미세한 인무화하고 거친 인무화고 해서 이런 식의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귀류파의 이론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 공성과 무화의 이론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티베트 불교에서는 중관 귀류파의 교리를 가장 수승하게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말씀 안 드리고 귀류파 이론만 말씀드릴게요. 뒤에 궁금하신 분은 이 책에 뒤에 보면은 현설장론 요약본에 보면은 297페이지하고 298페이지에 보면은 각 파별로 무화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귀류파에서는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미세한 임무하고 거친 임무하죠. 요거와 요거는 다 공성입니다. 공성. 내용이 같아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요거는 자아가 실제가 아니다라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자아 외의 존재들에 대해서 실제가 아니다라는 내용이죠. 공성입니다. 또 아집으로 말하면 똑같은 모양이 되죠. 아집이 취하고 있는 반대 내용이 무아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똑같아요. 아집을 반으로 딱 나누면은 인아집이 있고 법아집이 있죠. 인아집에도 거친 인아집이 있고 미세한 인아집이 있고 법아집은 거칠고 미세한 게 없고 다 궁극의 진리에 대해서 잘못 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미세한 인아집은 자아의 실체가 있다. 자아가 실제다라고 취한 것이고요. 요거는 자아 외의 존재들에 대해서 실체가 있다. 실제다. 이렇게 취한 거죠. 실집입니다. 실집. 요것들은 실집이에요. 요것들은 거친 인아집. 상일 주제에 자아가 있다고 취했다거나 독립적인 실체의 자아가 있다. 이렇게 취한 아집을 거친 인아집이라고 하고요. 뭐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럼 다시 책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4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공성이라는 것은 존재의 비실제성을 의미한다 그랬죠. 비실제성. 실제라는 것은 문자적 의미로 보면 있다라는 말과 똑같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한자로 쓰면 이거잖아요. 실제, 참실자, 진짜 있다 이거잖아요. 진짜 참으로 있다. 그러니까 있으면 진짜 있지, 그럼 가짜로 있으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여기 실제라는 말이 왜 나왔나를 생각하면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라는 말은 있다라는 말에 있다, 그냥 있다, 존재, 이런 말에 만족을 못하고서 또 어떤 집착을 보태서 요건 실제야 라고 어떤 마음에 어떤 집착을 보탰잖아요. 있다 플러스 어떤 집착입니다. 거기에 여기에 갖고 있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집착을 그냥 일반적으로 있다라는 그 의미에 만족을 못하고서 실제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럼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요 가리키는 대상이 있다가 가리키는 것하고 이 실제가 가리키는 것하고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집착을 담았고 그 집착이 품고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요거가 다르니까 있다라는 것과, 그래서 이게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실제라는 말하고 있다 또는 존재 이런 말하고는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실제라는 말을 쓸 때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가만히 보면은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취하고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부정해야 되고 그것을 부정한 내용이 공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잘못된 내용을 취하고 있는가, 그걸 또 알아야죠. 그냥 무턱대고 잘못됐어 하고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거 설명하지 못하면은 그냥 말뿐이잖아요. 이걸 이해를 해야 공성을 이해하고 또 아집을 또 소멸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명상해가지고. 그렇다면 또 그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실제의 의미를 또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실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이제 쉽게 말해서, 간단히 말해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과 반대되는 내용을 취하고 있습니다. 연기법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그것 이외에, 자신 이외에 다른 존재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 외에 다른 존재에 의존해서 존재를 얻는 것, 성립하는 것,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쵸?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다거나 아니면 여러 부분들이 모여서 생겨났다거나 부분들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또는 연계의 가장 깊은 의미로는 또 다른 그것을 지각하는 다른 정신작용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연기의 세 번째 의미가 공성입니다. 공성. 연기는 하여튼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독립적이지 않고 반드시 다른 존재에 의존해서 자신의 존재가 성립된다는 내용인데, 실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어떤 독립적인 것을 생각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실제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죠? 의존하지 않은, 다른 존재에 의존하지 않은 존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다른 자신 외에 다른 존재에 의존한 것은 없다. 그것이 바로 공성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겠죠? 뒤에 또 반야 끝나면 또 공성 또 조금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때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성을 자아의 공성을 말하면은 그것이 미세한 임무화라고 했죠. 기류파는
미세한 임무화가 공성이에요. 공성. 법무화도 공성이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자아 이외의 존재, 예를 들어 돌멩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뭐 이런 자아 이외의 존재에 대해서 공성을 나타내면 그것을 법무화라 하죠. 그럼 정리를 해서 이렇게 쭉 요약을 해놨죠. 인하집은 무엇이고, 거친 인하집은 무엇이고, 거친 임무화는 무엇이고, 또 미세한 인하집은 무엇이고, 미세한 임무화는 무엇이고, 법화집은 무엇이고, 또 법무화는 무엇인지 일단 보기 좋게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럼 또 하나하나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거친 인하집 두 가지를 적어놨죠.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앞에 나온 게 조금 더 거칩니다. 개하에 상일 주제의 자아가 있다고 취한 것. 여기 먼저 개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개는 각각의 아는 자아 할 때 나아자죠. 개하가 어렵게 생각되시면 개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죠. 사람 하나하나를 개인 그러잖아요. 근데 개인이라고 하면은 일체 중생에 적용이 안 되잖아요. 동물한테 개인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개인은 사람만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개인이 이제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거라면 개아는 일체 중생한테 다 적용이 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개아. 영어로는 individual self 그럽니다. individual self. 범어로는 뿌드갈라예요. 뿌드갈라의 번역어입니다. 개하. 개하에 상일 주제의 자아가 있다고 취한 것. 그랬습니다. 상일 주제는 그럼 뭐냐 하면 상은 항상하다는 뜻입니다.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변함없이 영원한 자아. 또 일은 단일하다는 뜻입니다. 단일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나눌 수 없다. 그것이 단일하다는 의미고요. 우리가 나하고 느낄 때 그 나를 어떻게 느끼는가 살펴보면 돼요. 나라고 느낄 때 단일한 존재로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것저것 다 수많은 부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이 존재로 나를 느끼지 않아요. 나눌 수 없는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처럼 느끼거든요. 내가 나 하면서 느낄 때. 그런 의미고요. 단일하다. 주제, 상일 주제 할 때 주제는 지배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거에. 자유롭다 비슷한 의미인데 무엇에 지배되지 않는가 하면은 원인과 조건에 지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연에 지배되지 않는 이러한 독립적인 자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취한 것이 거친 인하집이라는 거죠. 또 그거 말고 이거보단 조금 더 미세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른 더 미세한 인하집에 비해서 거친 인하집이 또 두 번째 또 있죠. 개하에 독립적인 실체의 자아가 있다고 취한 것. 앞에서 주제라는 말하고 여기서 독립적인 이라는 말하고 비슷한데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면 앞에서는 원인과 조건에 지배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설정을 했잖아요. 파악을 했죠. 여기서 이 독립은 오온과는 별개의 의미로 이제 아시면 됩니다. 오온 아시죠? 오온. 색수상행식. 대부분의 중생들이 오온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제가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중생이라고 안 하고. 왜 그럴까요? 무색계 중생은 오온이 없습니다. 사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온. 색온이 없어요. 무색계 외의 모든 중생은 다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무색계 중생은 색온이 없이 수상행식 요 네 가지 온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중생은 사온 또는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사온이나 오온 말고
또 다른 요것과 관련 없는 별개의 실체 자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취한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거친 인하집에 해당되고요. 꼭 또 이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사람들은 뭐 수많은 무한한 또 사람들이 있고 무한한 중생이 있고 저마다 또 무한한 또 갖가지의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자아에 대해서 온갖 또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 또 자아에 대한 잘못된 또 아집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겠죠. 다양하게. 그다음에 거친 임무화는 무엇이냐? 반대의 내용이죠. 이 앞에 거친 인하집은 자아에 대해서 잘못 착각한 그 내용 중에서 좀 거친 것들을 말한 거라면 이제 그것은 착각이라면 뭐 진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 반대되는 진실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거친 임무화죠. 정확히 반대로 말하면 되는 겁니다. 거친 임무화는 개하의 상일 주제의 자아가 없다는 거하고 개하의 독립적인 실체의 자아가 없다는 것이 거친 임무화가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미세한 인하집. 미세한 인하집은 개하가 실제라고 취한 것 또는 똑같은 말로 개하에 실체가 있다고 취한 것. 이것이 바로 미세한 인하집입니다. 미세한 인하집. 근데 여기서 또 잊지 말으셔야 할 것은 이 언어라는 것은 제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미세하게 아집이 이렇게 올라올 때 이제 어렴풋한 느낌으로 있잖아요. 그것은 아직 언어를 입지 않은 상태잖아요. 언어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해서 개하가 실제라고 취한 거 이렇게 언어를 쓴 겁니다. 그렇죠? 언어라는 것은 상당히 거칠고 모호하고 미흡한 것이죠. 네, 그러한 사정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잘못 착각하기가 쉬워요. 바로 이러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 뭐 개하가 실제라고 취한 거 이런 건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그것이 가리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속에서 아집이 일어나는 그것을 직접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직접 파악을 해야죠. 이것은 여기서 말로 표현한 것은 말이잖아요. 그것을 가리키기 위한 손가락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말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그 대상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세한 임무와는 또 반대로 말하면 되죠. 개하가 실제라고 취한 것이 미세한 인하집이니까 개하가 실제가 아니다. 이것이 미세한 임무화죠. 개하가 실제가 아니라는 게 진실이잖아요. 이게 궁극적 진실입니다. 공성이에요. 개하의 공성. 또 법화집은 법을 실제라고 취한 것. 법은 존재죠. 존재. 자아 이외의 존재들을 실제라고 취하거나 또는 그 안에 실체가 있다고 취한 것을 이제 법화집이라고 합니다. 법화집. 착각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법화집이 착각이니까 진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않은 진실이. 그와 착각과 반대되는 그 내용이 진실이겠죠. 법무화는 그럼 거꾸로 말하면 되죠. 법이 실제가 아니다. 법에 실체가 없다. 그것이 바로 법무화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또 내용이 있습니다. 참 이거 설명하기가 난감하긴 한데 설명을 해야죠. 그래도 네. 그래서 무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나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무아의 의미는 뭐뭐다라고 의미를 설명을 했잖아요. 임무아의 의미는 자아의 실체가 없다.
예, 미세한 임무와 법무와는 존재, 법에 실체가 없다, 실체가 아니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예.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올바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올바로 생각한 나는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근데 자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 때문에 윤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자아에 대한 잘못된 착각 그걸 없애기 위해서 무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아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을 부정하고 있는 게 무아죠. 무아. 그 무턱대고 나가 무조건 없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라는 거는 인칭으로서 필요하잖아요. 나, 너, 우리, 그녀 인칭으로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그 사용이 합당하잖아요. 뭐 쉽게 예를 들어서 김개똥이랑 박소똥이랑 이말똥이라는 세 사람이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술을 한잔 했습니다. 식당에 가서 저녁 때 거하게 이제 삼겹살도 거먹고 이제 소고기도 거먹고 하면서 소주도 한 잔씩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김개똥이가 화장실 간다고 하면서 몰래 이제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돈을 다 이제 계산을 해버렸어요. 자기가 돈을 다 내버렸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즐거운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이제 식당을 나갈 때 이 박말똥이랑 박소똥이라고 했나요? 박소똥이랑 이 말똥이가 서로 내가 돈 낼게 하면서 지갑을 막 꺼내고 돈을 내려고 하니까 식당 아주머니가 계산 다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누가 냈어? 막 그러잖아요. 그럼 김개똥이가 내가 냈어. 가자. 오늘은 내가 쏘는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냈어. 그랬어요. 김개똥이가 정말로 돈을 다 지불을 했다고 치자고요. 했으면은 내가 냈어. 그 말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진실이죠. 이런 거 일반적 진실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나라는 거를 실체를 찾으면 없어요. 나. 하지만 그건 궁극적 진실이죠. 그죠? 일반적 진실 차원에서 내가 냈어. 이건 진실이거든요. 그죠? 여기서 나라는 말이 싫으면은 그럼 김개똥이가 냈다. 그건 인정할 거 아니에요. 누구나. 김개똥이가 돈 냈다. 그건 누구나 다 진실이라고 인정할 거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다. 진실이다. 그죠? 근데 김개똥이가 돈 냈다. 그 말하고 김개똥이가 내가 돈 냈어. 그 말하고 같은 내용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내용이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두 가지 표현이 다 진실이죠. 김개똥이한테는 김개똥이가 나잖아요. 예, 누구나 다 나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자아가 하나씩 있죠. 범천법사는 이 범천법사를 자아로 삼고 살고 있죠. 이걸 따져보면 진정한 자아는 아닙니다만 진정한 나는 아니죠. 범천법사가 어떤 게 범천법사에 찾아보면 범천법사는 없어요.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여러 부분으로 모여진 이 오온을 바탕으로 범천법사라고 이름 붙여서 이걸 나로 삼아서 존재하는 일반적인 나가 있습니다. 내가 돈 냈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내가 돈 냈어. 그게 거짓말이 아니면 내가 존재하는 것도 거짓말이 아니죠. 내가 없으면 내가 돈 낸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돈 냈다는 말도 성립이 안 되잖아요. 내가 없으면. 그러니까 나, 너, 1인칭, 2인칭, 3인칭, 이 인칭은 필요한 것이고 그 사용이 합당한 것이잖아요. 사용이 합당한 겁니다. 그것은 부정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인칭으로서의 자아, 이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자아를 느낄 때 나라고 생각할 때 그런 그냥 일반적인 존재하는 진실로서의 여러 부분이 모여서 만들어지고 과거의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언젠가 소멸되는 존재로서 또 뭐 이런
실체가 없는, 찾아보면 나의 실체는 없잖아요. 그러한 존재로서 인정한다면 그것은 진실이죠. 그것은 부정될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자아를 생각할 때 그것만 그런 올바른 인식만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잘못된 또 착각이 있잖아요. 자아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이 인화집이라는 것이죠. 자아에 대해서. 그것은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윤회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자아, 그것을 부정하느라고 내가 없다 하신 겁니다. 그 뜻이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경전에서 보면은 수없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무아를 설명하실 때 오온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네들은 오온으로 이루어졌는데,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여주신 것인 거. 과연 자아의 실체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 너 실체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떤 게 어디에 그 실체가 있어? 어떤 게 너야? 색이 너야? 아니요. 그럼 수가 너야? 느낌이 너야? 아니요. 생각이 너야? 아니요. 그러면 그 형성작용이 너야? 아니요. 식별작용이 너야? 아니요. 다 아니잖아요. 제자가 다 아니다. 뭐 대답하면 그러면 너는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어디에도 그 어느 것도 내가 아니고 어디에도 나를 발견할 수가 없네? 그럼 나는 없는 거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 대해서 실체를 느끼고 있으니까 그것이 정말 있는 거라면, 네 느낌이 올바른 거라면 그 실체가 어디 있는가 한번 볼까? 그거잖아요. 색이 너야 그거야? 수가 그거야? 오온 어디에 있냐 이거죠. 그래서 실체를 찾아서 없다 이거잖아요. 그럼 실체를 찾아서 없으니까 실체가 없다는 뜻이죠. 우리 일반적 언어 관습에서 모순되지 않게 이제 제대로 표현을 하면 자아의 실체가 없다 그 뜻이 되는 것이죠. 근데 상대를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말을 막 이렇게 고찰을 하고 분석을 하고 할 때는 말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색도 네가 아니고 수도 네가 아니고 행도 네가 아니고 오온이 다 네가 아니니까 너는 없네 이렇게 말을 해야 쉽게 딱 그 가리키는 곳을 제대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언어 관습을 벗어난 표현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갖고 오면은 문자 그대로 갖고 와서 다른 언어 관습에 있는 표현들과 같이 따지면은 오류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10달러에서 10원을 빼면 빵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그 말이 가리키는 뜻이 다르면은 그 말을 바꿔줘야지 그 계산이 맞잖아요. 달러하고 원화를 그대로 계산하면 안 되고 달러로 통일을 시키든지 원화로 통일을 시켜야 계산이 정확한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어 관습상에서 뜻하는 그 의미와 이렇게 그 언어 관습을 초월해서 언어 관습을 벗어나서 더 궁극의 의미를 막 따질 때 사용한 그 언어가 가리키는 그 내용이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용한 그 언어를 내용이 다른데 똑같이 취급을 하면은 오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아의 의미는 이렇게 언어 관습적 차원에서 제대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자아의 실체가 없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것도 물론 당연히 언어입니다. 언어. 그 내용을 가리키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이건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언어는 참 모호한 것이고 거친 것이고 참 미흡하고 참 이렇게 고찰을 하다 보면은 깊이 있게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참 불편한 게 언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언어가 완전히 소용이 없다, 다 필요 없다, 그건 또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부처님은 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언어가 미흡하고 불완전하고 거칠고 한 것이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걸 사용해서 그 내용을 올바로 지각할 수가 있고
또 수행 방법을 배울 수 있고 수행을 통해서 또 그 진리를 깨닫도록 이끌 수가 있는 것이죠. 언어가 소용이 없으면은 부처님 왜 그렇게 많이 언어를 사용하셨겠어요? 그 언어는 다 소용없다 뭐 이런 개념은 너무 잘못된 관념입니다. 이것도 언어가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망상이죠. 완전하지 않은 건 완전하지 않은 거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불완전하고 미흡하고 거칠고 그렇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올바른 그 뜻을 이해하고 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또 여기서 이 아집과 무아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집이 취하고 있는 내용과 이 무아의 내용이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정반대. 그럴 수밖에 없죠. 아집은 진실과 다른 내용을 취하고 있고, 이제 그것을 없애려면 그것과 반대의 진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순의 원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모순의 원리를 부정하면 이 두 가지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데 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하나는 자동으로 이것이 배제가 된다는 것을 부정하면, 그럼 무아의 지혜로서 아집을 멸하는 이 원리도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아집을 어떻게 없애겠어요? 그러면은 자아의 실체가 있다는 것은 자아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없앨 수 있다. 요게 불교 수행의 핵심이잖아요. 핵심 원리잖아요. 요걸 부정하면은 아집을 없앨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해탈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순에 대해서 전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깔끔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준비해온 것도 다 말씀을 못 드리고,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다시 한번 모순에 대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또 제가 원래 모순에 대해서 시작을 할 때 말씀 드리려고 준비해온 거에 있었는데 그것도 저번 시간에 말씀을 안 드리고, 참 왜 이러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모순이라는 말이 한자로 모순이라는 말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는 다 아시죠? 중국의 초나라에 이제 초나라에서 있었던 일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중국의 옛날 초나라에 무기상인이 있었어요. 무기상인이 이 모가 창이란 뜻이고 순이 방패란 뜻입니다. 창을 팔면서 창 사세요 하면서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다 뚫을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 창으로 못 뚫을 수 있는 방패는 없습니다. 모든 방패를 다 뚫을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창이니까 좀 사세요. 그러면서 또 방패 사라고 하면서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창을 다 막아냅니다. 방패 사세요 하면서 어떤 창도 막아냅니다. 어떤 창도 뚫을 수가 없는 방패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 두 가지 주장이 서로 모순되잖아요. 서로 성립될 수가 없잖아요. 이 말이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다, 이 말이 진실이라면 자기가 팔고 있는 이 방패도 뚫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이 방패는 어떤 창에도 안 뚫린다고 했죠. 이게 진실이면 이 말은 거짓말이 되죠. 또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뚫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진실이라면 이 말이 거짓말이 되죠.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다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 되잖아요. 이 방패 못 뚫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주장은 둘 다 진실일 수가 절대로 없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거짓이고, 또 이런 경우는 둘 다 거짓일 수도 있죠. 이 창도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없는 창일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없는 창인데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 방패도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방패가 아닌데 그렇게 말했을 수 있잖아요. 둘 다 거짓말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모순이라는 것은 일단 두 가지 주장이
첫 번째 주장, 두 번째 주장이 있다면 이 두 가지 주장이 서로를 부정한다. 그럴 때는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거짓이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는 거짓이다. 또 어떤 경우는 두 가지 다 거짓일 수가 있다. 그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둘 중에 반드시 하나는 진실이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중모순의 경우죠. 배중모순. 모순에는 배중모순이 있고 일반 배중모순이 아닌 일반 모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배중모순이 뭐냐? 가운데를 배제한 모순이다. 예를 들어서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 사람이 아닌 것 이런 게 배중모순입니다. 제3의 것이 없잖아요. 이 둘 중에 하나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죠? 사람이 아니면 여기에 포함되고 사람이 아닌 게 아니면 여기에 포함되죠. 나는 이 어느 것도 아니야 라고 말해봤자 성립이 안 되는 말이죠. 나는 사람도 아니고 했을 때 여기 속했잖아요. 이미 사람 아닌 것, 사람도 아니고 사람 아닌 것도 아니야 라고 말해봤자 자기가 이미 말한 것을 스스로 부정했을 뿐이죠. 말은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난 사람도 아니고 사람 아닌 것도 아니야 라고 말 뿐이죠. 사람도 아니고 했을 때 벌써 여기에 속했잖아요. 그죠? 또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두 번 부정하면 긍정이 되잖아요. 아닌 게 사람이 아닌 게 아니면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어느 것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란 있을 수가 없죠. 배중입니다. 배중. 제3의 것이 없는 모순. 이런 게 배중 모순이고요. 이런 거 흑백 논리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흑백 논리라는 거는 흑과 백 배중 모순 말고 일반 모순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죠. 흑과 백 이외에 제3의 것들이 있잖아요. 다른 색깔. 청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뭐 녹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얼마든지 흑과 백 이외에 얼마든지 많은 다른 제3의 것들이 있잖아요. 제3의 것이 있는데 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흑이 아니면 백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백이 아니면 흑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흑백 논리죠. 잘못된 것이죠. 흑이 아니어도 백일 필요 없잖아요. 파란색일 수도 있고 노란색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여기서도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흑이면 백이 아니어야 되죠. 그건 진실이잖아요. 흑이면서 백인 거 있어요? 검은색이면서 하얀색인 거 없잖아요. 검은색이면 하얀색이 아니어야 되죠. 그건 진실이잖아요. 그런 거는 흑백 논리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런 것도 흑백 논리 아니고 하얀색이면 검은색이 아니어야 된다. 흑과 백은 모순이다. 이런 건 흑백 논리 아닙니다. 어떤 게 흑백 논리라고요? 이거 제3의 것을 무시한 게 흑백 논리라는 것이죠. 흑이 아니면 백이어야 돼.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틀린 말이잖아요. 그죠? 흑이 아니라고 해서 백일 필요는 없죠. 이런 것들 중에 어느 것일 수 있잖아요. 요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모순에 대해서 이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제가 깔끔하게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모순의 의미는 반드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집을 제거하는 원리가 이 원리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걸 부정하면은 아집을 어떻게 없앱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자아에 대해서 또는 존재들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그 착각을 없애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올바른 생각, 올바른 깨달음으로 그와 반대되는 착각을 없애는 거잖아요. 근데 둘 다 성립해. 이래버리면 무아를 깨닫고서도 아집이 제거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아집은 뭘로 어떻게 없애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뭐 아집을 없앨 방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불교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해탈도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뭘로 해탈하겠어요? 어떻게 아집을 없애고, 그죠? 그래서 이런 악견은 대단히 죄가 무거운 악견에 속합니다. 뭐 이런 인과가 없다거나 이런 해탈도에 대해서 악견을 내면 죄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중생들에게 참 장기간에 걸쳐서 큰 고통을 주고는 또 본인에게도 그렇고요. 이런 악견이기 때문에 상당히 죄가 큰 악견입니다. 이거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모순의 원리, 그리고 아집을 무아의 지혜로 없애는 이 원리,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